그리고 니카라과의 허리케인 피해를 한번 봅시다. 엄청나게 파괴적이어서 니카라과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죠. 하지만 생존 가능성은 미국 내 반정부 인사들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생존 가능성이 허리케인과 미국 내 반정부 인사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인사에서 구호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건가? 내 말은 구호 자금을 엄청나게 모으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생존 가능성. 메릴랜드주 하이어츠빌의 예수회 센터에 자리 잡은 12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퀘스트 포 피스는 자력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허리케인 구호금을 모금했습니다. 허리케인 구호금. 그 어떤 펀드나 원조, 언론 등의 도움도 없이 말입니다. 아무런 지원도 없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는 상당수 미국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동조하지 않는 상당수. 그들은 정부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직도 미디어도 선전 기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편지나 기타 수단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제3세계에서 생존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론 권력은 결코 우리가 아니다. 그들이지, 그들.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그들, 언론 권력은 그들이야.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CBS 방송국이나 뉴욕 타임스를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입니까? 미국의 대기업이고 우리가 아닙니다. 언론, 그 제도에 대한 분석. 당신은 아까 미디어, 언론이 반정부 활동가들에게 약간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문을, 틈이 생긴다는, 열어줬다기보다는 틈을 찾은 거지, 반정부 활동가. 나는 미국 정부와 기타 권력기관들이 주요 언론에 모종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기사 작성과 보도 태도를 정부나 기관의 입맛에 맞게 맞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온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사를 다루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1775년, 독립되기 전부터 1775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요. 독립전쟁 시대를 살펴보면 전쟁의 지도자들, 가령 토머스 제퍼슨, 위대한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인물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반역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말을 한 자, 심지어 반역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말을 한 자, 심지어 반역을 생각한 자도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반역을 생각. 독립혁명 동안에는 반정부 의견이 무자비하게 탄압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에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이해에 도움되는 선에서 언론이 보도하게 하는 것은 폭력적 위협, 신문사 협조하지 않으면 재미없어, 폭력적 위협이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졌다. 제퍼슨까지만 해도 폭력적 위험이었는데 이젠 폭력적 위험이 재정적인 압박인가? 오늘날의 메커니즘은 훨씬 더 미묘하게 작동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교육기관에는 복잡한 필터 시스템이 있어서
반정부적 관점은 아예 배제되거나 아니면 주변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배제되거나 주변으로. 최종 결과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언론에서 이른바 좌파 의견 혹은 우파 의견이라고 불리는 것은 논의의 스펙트럼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게다가 개인 권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요. 개인 권력의 아무튼 이런 용인 가능한 입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이 작동하는 방식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선 프로파간다 시스템의 근본 개념을 표현하는 일련의 전제 조건들을 작성합니다. 냉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경제체제나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이 전제 조건의 틀 안에서만 논의를 진행시킵니다. 전제 조건의 틀 안에서. 프로파간다의 틀 안에서만 논의 진행. 그래야 논의는 이미 정해진 전제 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고 나아가 가능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그뿐인 것처럼 대중들을 세뇌합니다. 가능한 의견의 스펙트럼. 범위 자체를 제한한다는 건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체제 내에서는 국가 프로파간다가 독재사회처럼 무자비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어쨌든 전제로 깔려있지만 무자비하게 표현되진 않는다. 혹시 이게 더 반발을 안 사는 방법이겠지. 노골적이 아니고 이미 전제된 방식을 따라 암묵적으로 주류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논의의 틀을 제공합니다. 암묵적으로. 사실 서구 시스템을 여러 나라의 독재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프로파간다에 대한 비판적 논의, 공식 독트린의 기본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합리적 비판적 논의를 배제하거나 주변화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식 독트린의 기본 전제 조건을 깔아놓은 다음에 진정한 합리적 비판적 논의를 배제하거나 주변화하는 방식. 비판적 논의를 허용하는 방식의 배제인 거죠. 배제하거나 주변화한다. 아무튼 책임 있는 비평가들이 이른바 자유 아래서의 세뇌 활동을 수행하는데 자유 아래서의 용인 가능한 어떤 범위 내의 논의를 묶어 둠으로써 정부 방침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위의 논의를 묶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용인 가능한 논의를 묶어준다. 아주 활발하게 논의를 시키고 비판도 가능하게 하지만 범위 자체, 그러니까 세뇌가 내용의 세뇌가 아니라 사유 범위의 세뇌구나. 죽이네. 사유 범위를 세뇌한다. 그렇구나. 사유 범위의 세뇌. 사유 범위의 세뇌. 그 때문에 비평가들의 존재가 허용되는 것이고 비평가들의 존재. 사유 범위를 세뇌한다. 심지어 존경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필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언론의 곤란한 입장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그 필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선 미국 언론에는 다양한 층과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가령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한부산 내셔널 인콰이어러 선정적으로 연예인 정보를 다루는 미국의 대중 주간지는 워싱턴 포스트와 내셔널 인콰이어러와 워싱턴 포스트와는 전혀 다릅니다. 뉴스와 정보 제공에 관해 살펴볼 때에는 기본 구조를 감안해야 하는데 이른바 어젠다, 의제를 설정하는 언론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 구조. 기본 구조를 감안해야 되는데 의제를 설정하는 언론. 주류 언론이 기본 틀을 정하면 작은 언론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어떤 구체적 의견이 아니라 어떤 틀, 사유의 범위를 정한다는 건가? 대형 언론사는 중요한 자원을 많이 갖고 있고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작은 언론사들은 그들이 내놓는 틀을 가져다 써야만 합니다.
피츠버그나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신문사는 앙골라를 다룰 때 독자적으로 현재 특파원을 보내고 자체 분석 기사를 쓰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으로 작은 언론사들은 그들이 내놓는 틀을 가져다 써야 된다. 이것도 핵심입니다. 이런 대형 언론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젠다를 결정하는 언론사들은 대기업입니다. 어젠다 결정. 아니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거대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더 큰 재벌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판매할 상품과 그것을 출하할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은 구독자이고 시장은 광고주입니다. 따라서 신문의 경제 구조는 구독자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상품은 구독자, 시장은 광고주. 구독자가 상품이지. 신문의 경제 구조는 구독자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 이거 편집. 그렇지. 신문사의 상품은 구독자지. 신문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신문사는 이거 중요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신문사는 신문의 판매 부수를 줄이는 반면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광고료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문사들은 구독자들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어젠다를 결정하는 미디어는 특권층 엘리트 구독자들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문들의 독자는 이른바 정치 계급이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가령 당신이 총명한 화성인으로서 이러한 시스템을 내려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결정을 하는 계급에 속하고 비교적 특권층인 구독자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신문 재벌이 보일 것입니다. 특권층인 구독자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신문. 이런 신문업의 구도에서 어떤 세계상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시장, 구매자, 판매자의 요구 이해 관점을 충족시켜주는 정치적 견해와 관점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야말로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이라고 부를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단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것일 뿐입니다. 에드워드 허먼과 나는 여론조작이라는 언론에 관한 책을 같이 썼는데 여기에 프로파간다 모델이라는 자명한 이치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프로파간다. 이 모델을 적용해 보면 언론기관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돈이 되는 방식의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프로파간다 모델이 언론의 행태를 분석하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 심오한 도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파간다 모델의 시험. 선생님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론 조작에서 우리는 두 개의 모델을 대비시켰습니다. 언론이 해야 할 기능과 언론이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발행한 북리뷰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제펀슨식 언론의 역할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 전통적인 기능이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이 정치 과정에 의미 있는 통제를 가하도록 돕기 위하여 까다롭고도 고집이 세고 어디에나 있는 언론, 그리하여 당국의 권력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권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내 표준적인 언론 모델이고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이 실제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국내 경제를 장악하고 나아가 정부를 상당 부분 통제하고 있는 특권 그룹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어젠다를 방어하고 또 심어주는 세계상을 나타내는 언론입니다. 이 프로파간다 모델에 따르면 언론은 기사를 선정하는 방식, 관심사를 분배하는 방식, 문제의 틀을 정하는 방식,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 분석 기사를 집중하는 방식,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목적에 봉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국가 정책에 동의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 비판도 해줘야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지가 되니까. 왜냐하면 정부 권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엘리트 그룹 내에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엘리트에게는 피해가 되지만 어떤 엘리트한테 이득이 될 거예요. 다양한 엘리트 그룹 내에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경제계의 한 부분이 특정 기간에 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엘리트들의 정치 스펙트럼 중 한 부분이 그런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엘리트 사이에서도 전략적으로 의견이 불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비판적인 논조가 나왔을 때는 사실 비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엘리트에게 비판적이었던 거죠. 어떤 엘리트에게는 이득이었지만 어떤 엘리트 특권층에게 불리할 때 비판적 기사가 힘을 갖는 거죠. 프로파간다 모델은 언론에는 정치 스펙트럼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반영되고 언론에 포섭되지 않는 정치 스펙트럼은 없다고 예측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물론 이것은 거대하면서도 복잡한 주제입니다. 우선 4가지 기본 관측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프로파간다 모델이 엘리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사실 서구 엘리트 민주주의 사상가들에게 언론과 지식인 계급이 프로파간다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중의 마음을 통제하면 일반 대중을 주변인으로 만들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론과 지식, 프로파간다. 대중의 마음을 통제하면 일반 대중을 주변인으로 만들 거라고. 이런 관점은 300년 넘게 앵글로 아메리카 민주 사상의 핵심 주제였고 현재까지도 그 맥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 서구 최초의 주요한 민주혁명인 1640년대 영국 시민전쟁, 1642년 48년 영국의 정권을 장악을 놓고 왕당파와 의회파가 벌인 무력 충돌, 영국 시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시민전쟁에는 두 파의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회의 편을 든 지주계층과 신흥 상인계층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통적인 엘리트 그룹적인 왕당파였습니다. 이 두 파는 엘리트 갈등으로 대중 소유가 촉발될까봐 몹시 우려했습니다. 모든 권위, 주종관계, 국가 당자의 권위 등에 도전하는 민중운동이 생겨난 겁니다. 인쇄가 막 발명되었기 때문에 과격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시민전쟁의 양쪽 엘리트들은 일반 대중이 갑자기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까봐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은 너무 호기심이 많고 너무 거만하며 민간 통치에 승복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 이처럼 왕당파와 의회파는 민중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능력을 상실해 갖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민중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그래서 그들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능력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당분간 철권 통치하는 절대 국가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 왕정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군사정부가 몇 해 정권을 잡은 뒤 1660년에 찰스 2세가 왕정 복구를 했습니다. 찰스 2세. 하지만 왕정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지 못했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치열하게 투쟁했던 민중운동의 목표들이 상당수 영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입헌군주제가 1689년에 확립되었고 권리장전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후 민중운동은 기존의 권력을 어느 정도 해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서구 엘리트들 사이에는 무력으로 국민을 통제할 힘을 점점 잃어가니 대안으로 국민의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국민의 생각을 통제. 이런 인식은 미국으로 건너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 미국 사상에는 이런 주요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학자, 언론인, 홍보 전문가 등 권력과 밀착된 사람들의 주요 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가 무력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엘리트가 앞장서서 대중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프로파간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언론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월터 리프먼의 생각입니다. 그는 일반 대중을 어리둥절해하는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리프먼은 이 대중들 사이의 합의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언론 조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안 되니까 계산된 합의의 조성으로 통제를 계속해 나가자는 것이죠. 합의의 조성으로 통제를 계속. 1920년대 당시 홍보 산업의 주요 교범은 아예 제목이 프로파간다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좀 더 정직했지요. 이 교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대중의 습관과 의견을 의식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것. 대중의 습관과 의견. 이것이야말로 민주체제의 핵심 특징이다. 의식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조종. 대중의 습관과 의견.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특징. 책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교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 지식인들의 임무는 대중의 태도와 의견을 이런 식으로 조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으뜸 원칙인 겁니다. 조종하는 것. 다시 말해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세뇌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프로파간다 모델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것은 엘리트들의 지적 전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아온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프로파간다 모델은 일종의 사전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 개연성. 사전 개연성은 뭐야? 언론의 구조를 살펴보면 미디어 기업은 미국 사회처럼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에 프로파간다 기능에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대중이 프로파간다 모델의 기본 특징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중들은 대부분 언론이 권력에 너무 순종적이고 복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론이 스스로에게 갖는 이미지와는 한참 멀지만 아무튼 일반 대중은 언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초기 관찰, 엘리트의 지지, 사전 개연성, 일반 대중의 관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파간다 모델은 언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계속된 논의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종 듣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프로파간다 모델이 토론의 한 부분을 차지하겠구나 하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코 논의의 한 부분인 적은 없습니다. 논의는 언제나 권위와 권력을 폭로하는 데 언론이 앞장섰는가, 권력에 대한 견제로서 제퍼슨식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측면, 그러니까 제퍼슨식 역할은 아예 하지 않는다. 언론도 일반 지식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권력에 아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위의 입장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프로파간다 모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언론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쑥 빠집니다. 프로파간다 모델은 사실 언론에서 다룰 문제가 못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세 가지 초기 관찰로 돌아갑시다. 네 번째는 프로파간다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지요.
프로파간다 모델이 기술하는 것은 정확한가? 다시 말해 언론은 전통적 제퍼슨식 역할, 민중의 등불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프로파간다 모델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흡족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많이 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섭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그 방법론의 윤곽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작에서 프로파간다 모델을 검사한 첫 번째 방식은 그 모델을 가장 엄격한 테스트에 회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대파들에게 검사받을 대상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판가들에게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유리한 사례만 뽑았군. 그래서 반대파들에게 검사 대상을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의 반정부적 자세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례. 언론의 반정부적 사례. 그들이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뽑아낸 사례, 가령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기타 등등을 가지고 프로파간다 모델을 따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반정부의 대표적인 건데 이게 프로파간다 모델일 수 있느냐 없느냐지. 맨 먼저 접근한 방식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반대파에게 검사 대상, 이 반대파는 언론이 민중의 등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검사 대상을 선택하도록 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사례를 골랐다는 문제 제기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한 결과 여전히 프로파간다 모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또 다른 조사는 언론에 실린 의견들의 범위를 문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표현 가능한 생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려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짝을 이루는 듯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물론 역사는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비슷해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고 그 두 사건을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비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적국이 저지른 잔악행위와 미국이 저지른 비슷한 규모의 잔악행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적국과 우방의 선거 결과 그리고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조사한 주제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 방법론적 접근 시각들로부터 많은 사례들을 연구했고 우리는 프로파간다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책자나 논문이 수천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프로파간다 모델이 사회과학에서 가장 잘 입증된 명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것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주류 문화는 오불관원, 나하고 관계없음, 오불관원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아주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물리학 수준에서 증명한다 해도 주류기관들은 여전히 배척할 겁니다. 사회학 수준에서 해서 배제한 게 아니라 물리학으로도 증명해도 배척한다. 왜냐하면 프로파간다 모델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입증되어도 엘리트 문화 내에서 이 모델은 이해받기 어려우리라는 것도 예측됩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이 모델이 아주 효율적이고 유익한 이데올로기적 제도를 뒤흔들기 때문이죠. 그런 제도의 역기능을 하니까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